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이제 설명문이죠. 설명문을 우리가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싹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독자를 설정하고 글을 읽어갈 때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글을 읽으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면서 글을 읽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183페이지를 한번 정리해서 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학습활동 문제 풀어보고 뒤에 이제 목표 활동 그리고 적용 활동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1번. 이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릴라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이 고릴라 실험을 했고 우리에게 이 필자가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릴라 실험이 이제 의미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뭐였었죠? 그 실험에서 농구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한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동영상을 봤는데, 그거와 상반되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 고릴라가 나타난다든지 한 명이 나간다든지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버렸잖아요. 즉 우리의 뇌는 패스 횟수만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필요 없는 정보다라고 우리 뇌가 인식을 하고 무주의 맹시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였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쓰자면 고릴라 실험이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릴라 실험을 필자가 제시를 했고, 그걸 통해서 뇌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무주의 맹시의 개념, 이거는 이제 그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다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주의 맹시다라고 개념이 그대로 본문 안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찾아서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뇌가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이외의 다른 정보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주의 맹시가 나타난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각 피질의 영역과 역할. 시각 피질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본문에서 설명을 했나요? 그렇죠. V1부터 해가지고 30까지 다양한 30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은 어떻습니까? 물체를 반사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담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 눈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그 빛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시각 피질에 도달하면 그 시각 피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각각의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사물을 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각각의 30가지의 영역이 순차적으로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분석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완벽한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물을 인지한다. 이게 시각 피질의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뇌의 정보 처리 전략은 어떤 전략을 쓴다 했어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쓴다 했습니다. 우리 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까지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시각 정보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서 이러한 무주의 맹시와 같은 현상들도 나타나는 거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의 융통성이라는 전략으로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정보를 일부분만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신문단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그래서 신문단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글의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자. 뭐 무주임행시와 관련된 정보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느라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각과 관련된 정보긴 하지만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게임에 몰두하느라, 또는 시각 정보와 관련된 무주임행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우선 여기서는 학교 식당에서 빈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친구들이 내게 손짓을하며 부르는 것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예를 들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제 여러분 게임하거나 친구랑 카톡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기다리던 버스가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거나 그런 경험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쓴이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이지 말해보자. 저번 시간에도 글을 마무리하면서 끝부분 12번째 문단에서 필자의 어떤 이러한 주장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어떻다고?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싸우는, 서로를 헛돋는 일은 주저릴 것이다. 우리가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런 거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자라는 이런 삶의 태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가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당히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본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절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을 이 필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자신이 잘못 보거나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이 시각 피질과 관련된 뇌과학과 연관 지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4쪽으로 가서 목표 1번, 2번은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목표 1번. 그래서 쌍가로 1번과 쌍가로 2번 둘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별표를 한번 치시고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과정을 돌아보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보기와 이뤄진 대화를 참고해서 이 글을 읽은 목적과 방법을 정리해보자 해서 다양한 읽기 방법이 나와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훑어보면서 내용 예측하기, 이거는 읽기 전중에서 몇 단계였어요? 그래서 읽기 전 단계에서 주로 하는 활동이었죠. 그래서 글을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다룬 글인지를 한번 먼저 훑어보면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자신의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의 뜻 찾아보기, 비유적 표현의 의미 추측하기, 중요한 정보 밑줄 긋고 적어두기, 글쓴이의 생각 파악하기, 글쓴이의 생각과 글의 내용을 비교하기 같은 경우는 읽는 중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이었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찾을 때는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핵심 키워드의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또는 내가 모르는 단어나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메모하면서 글을 읽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 파악하기, 글쓴이가 글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정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숨은 의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글쓴이가 왜 이러한 내용의 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글쓴이의 의도나 어떤 생각 등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파악해가면서 글을 읽으시면 좀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글의 내용을 비교한다. 한번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어떤 깨달은 바나 또는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책의 내용과 비교해가면서 글을 읽으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구조도를 그리면서 내용 요약하기. 내용 요약하는 거 읽은 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내용 요약하면서 내가 찾은 핵심 정보, 중요한 정보, 핵심 키워드 또는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보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항상 글을 읽고 나서는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자신이 독서하는 어떤 전략이나 독서 태도, 독서 방법 등을 다시 한번 점검과 조정을 해가면서 글을 읽으라고 했죠. 이러한 점검과 조정 과정은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읽기 방법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각과 내 관계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읽었어. 이 친구의 읽기 목적은 뭐였어요? 그렇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단원에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기로 했어요? 이 뇌과학과 관련돼서 이 과학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정보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글을 읽었죠. 우리가 읽은 글의 읽기 목적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나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읽었어. 그래서 주로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추측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읽었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찾아보기 위해서 글을 읽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읽기 목적으로 같은 글을 읽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자아이와 비슷한 읽기 목적으로 글을 읽었죠.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 글을 읽는다라는 목적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다가 이러한 설명하는 글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글을 읽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글을 읽었는지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면서 또는 중요한 정보에 밑줄 그으면서 몰랐던 단어들의 뜻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었다. 뭐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사용한 읽기 전략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보시면 다음 항목에 따라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보자 라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기 점검과 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해가지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이 뭐였습니까? 읽기 목적에 어울리는 방법을 사용했는가? 나의 목적과 부합하는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해서 읽었는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는데 심리적 가치를 찾기 위한 어떤 소설을 읽는 방법으로 글을 읽어버리면 효과적인 읽기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예상하고 확인하며 읽었는가? 예상하며 읽기. 위에 다양한 읽기 방법이 나와 있는 전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읽었는가? 이것도 읽기의 점검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는 등의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겠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읽었는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읽을 때 나 나름대로 이 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글의 내용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글을 읽으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점검과 조정의 어떤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쌍괄호 2번의 점검 항목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이 점검 항목들을 항상 떠올리면서 효과적으로 글을 읽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5쪽에 적용 1번에서 또 다른 어떤 글이 나와 있네요.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글을 읽은 목적과 그에 따른 읽기 방법을 정리해 발표해보자. 자, 이 글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통영에 있는 중앙시장 뒤편에 있는 그 골목입니다. 골목 그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동피랑이라는 마을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지금 실어놨네요. 그래서 다양한 또 여기서도 읽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겠죠. 동피랑이라는 마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어떤 장소로 여행을 갈 것인가 찾는 과정에서 이 글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 글을 읽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는 이 글을 읽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서 요약을 한번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글을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요약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동영상 끝났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이 185쪽에 있는 이 글까지 한번 요약을 해 보시고 수업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